안녕하세요. 튜몽입니다. 모두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근데 아무래도 명절이라는 의미도 물론 뜻깊겠지만 연휴라는 의미에서 좀 더 회복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의미가 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직장 스트레스나 이런 데서 조금 떠나서 또는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데서 조금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먹고 잘 쉬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신적인 회복을 가질 만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뭐 물론 명절 때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쌓게 만드는 질문들. 그런 거를 혹시 받으셨더라도 돌아와서 또 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9월 2주차 지난주에 있었던 일의 이슈 하이라이트를 챙겨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럽 중앙은행 경제를 살리자 쪽으로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전쟁에서 다시 협상 모드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지난주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의 코인 나가라라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세상에 융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매우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슈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럽 중앙은행 이제 ECB라고 하죠. 센트럴 뱅크. 자, 경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아직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아끼고 있다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물론 아낀다고 해서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여태까지 해오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항상 붙여왔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의 시작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예금 금리 인하였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9월 12일에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즉 뭐라 그러죠? 유로존의 예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라면 대출 금리도 포함해서 내려가서 대출 이자율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예금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예금 이자만 내려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럽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4%였다가 마이너스 0.5%로 낮추게 되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마이너스 금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딱 정리를 해보자면 문자 그대로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고객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오히려 비용을 줘야 합니다. 맡긴 돈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죠. 즉, 이 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돈을 맡겨두지 말고 팍팍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단순히 예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발표만 한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대규모 양적 완화, QE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재개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돈의 양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이해한다면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은 11월부터 약 26조 원 정도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채권 매입이라.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채권을 유럽 중앙은행이 구매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장에는 많은 기관, 기업들, 그리고 일부 돈이 많은 개인들에게 수많은 채권들이 풀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불하고 이 채권을 구매하게 되면 당장 돈으로 이용할 수 없는 기관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은 중앙은행의 금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신에 그만큼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시장에 나온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26조 원이나 말이죠. 그럼 채권을 주고 현금을 받은 이 기업, 기관, 그리고 일부 개인들은 이 현금으로 다른 투자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부양되도록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돈을 마구잡이로 새로 찍어내서 폭죽 터뜨리듯이 돈을 아무데나 갖다가 마구잡이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에서 시장의 현금을 푸는 대표적인 양적 완화 방법입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서 시장의 현금을 늘린다.
쉽죠? 정리하자면 유럽중앙은행 ECB는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유로존 경제는 장기 약세 상태라는 것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인정하고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히고 행동까지 대규모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얼마나 할 것이다까지 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3월 이후 최초의 예금 인하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 쪽도 전 세계적인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 둔화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지난 한 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미중 무역전쟁 다시 협상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제 이슈 하이라이트를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번 정상회담 이후에 무역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2주 전이죠. 8월 말 정도에는 다시금 관세에 반격으로 이제 관세를 매기려던 관세를 미국은 더 높이겠다고 하는 등의 난리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주차 오랜만에 전쟁이 아닌 협상 무드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처럼 직접 만나서 이루어진 대화는 아니었지만 마치 메신저로 밀당하는 것처럼 화해 무드의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하루 잠시 이슈 하이라이트를 쉬었던 8월 말이죠. 즉 8월 5주차인 29에서 30일에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오면서 이거 협상이 아니라 전쟁 맞네 라고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중국은 싸움을 중단하려면 미국이 먼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중국만 어렵게 되는 것 뿐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관세가 30%가 아니던 제품에 대해서도 30%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면서 엄포를 놓는 모습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무역 협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역전쟁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죠. 훨씬 더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말이죠. 그러던 지난주 9월 11일 중국은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물기로 했던 16개의 상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9월 17일부터 1년 동안 추가 관세를 매기지는 않겠다. 1년 동안 제외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래는 관세를 매겨서 미국의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했으나 그러지 않고 1년 동안 관세를 추가적으로 물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즉 화해의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이건 안 할게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인 9월 11일에 2,500억 달러 수준의 중국산 제품에 25%에서 30%로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계획을 바로 하지 않고 2주간 연기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즉 관세 인상을 2주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어서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에게 판매하는 농산물과 돼지고기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미국산 농산품과 돼지고기를 다시 구매하겠다, 재구매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오게 됩니다. 기사나 이런 부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쪽에서 미국한테 가격이 얼마인지 농산품이나 이런 것들 가격 문의도 이어져 오고 있고 금세 다시 미국산 농산물과 돼지고기를 구매할 것처럼 하고 있다는 뉘앙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는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위기가 판단되는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영향도 있어서 중국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농산품과 돼지고기를 재구매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하루 만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간에 화해 제스처를 쭉 보내오면서 지난주에 무역 전쟁에서 무역 협상으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단초는 마련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평화가 논의되게 되면 당연히 증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와서는 저의 이슈 하이라이트도 꾸준히 봐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할 것처럼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미국은 여전히 화웨이의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 사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화해의 제스처도 중국은 중국 경제를 위해서일 뿐이고 미국도 미국의 경제와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조치 정도가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때도 화해의 무드였지만 극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화해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보면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라는 마음 정도로 계속 봐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창 극단으로 치닫았던 무역전쟁 분위기에서 조금 부드러워져서 다시 화해 협상의 가능성이 생겼다 정도로 성공했다가 아니라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의 맥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정도에서 무역전쟁에서 협상의 단초 마련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어둠의 코인, 나가라라는 얘기였죠. 제가 다뤘던 이야기 중에 자금 세탁 방지 기구와 그곳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 경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오른쪽 위에 링크가 뜨면은 그 영상을 눌러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FATF라는 약어로 불리우는 곳이 바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였죠.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 세탁 방지 기구와 자금 세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해당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갖고 있던 코인에 대해 갖고 있던 우려사항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뉴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를 다뤄보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은 단어는 바로 다크코인입니다. 다크코인은 이름에서부터 뭔가 어둡고 까맣죠. 이것은 다크코인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용법, 활용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래 암호화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받는 사람의 주소로 이동하는 암호화폐의 흐름을 추적할 수는 있었습니다. 즉 여기 암호화폐 지갑 AAA라는 주소에서 암호화폐 지갑 BBBB라는 주소로 이동했다. 이것들을 타고 추적해 나가면 어디서 어디로 코인이 이동했구나 라는 것은 밝힐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이 AAA 주소가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것이고 BBB라는 것의 주소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해서 개인정보만 연결되어 있으면 기존의 은행을 이용하고 은행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추적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크코인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감춰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금 세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다크코인은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금 세탁, 즉 돈 세탁에 이용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누군가 현금으로 코인을 바꿔서 몇 차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이곳, 즉 다크코인을 다루는 블록체인에서 몇 번 차례 주고받은 다음 마지막에 코인을 현금으로 꺼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적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에 누가 누구로부터 어디로 갔는지가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물론 각자의 기술에서는 단순히 기록은 남지만 가린 것 뿐인지 아니면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겠지만 어쨌든 다크코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다크코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냥 밝히고 싶지 않아서 내가 누구한테 돈 주는지 그냥 굳이 남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능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국가와 사회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다크코인의 존재가 결국은 범죄자금, 뇌물,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탈세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면 어떨 것인가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의 경제와 금융 그리고 치안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다크코인이 제대로 동작해서 범죄자금을 은닉해주고 감춰주고 탈세 행위를 도와준다면 말이죠. 추적할 수 없는 돈들이니까요.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가 잘 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자금 세탁 방지하기 쉬운 국가라고 낙인 찍은 국가는 이런 국가를 다른 국가가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국가로 돈이 가면 위험한 데 쓰이고 우리 돈도 추적도 잘 안 되니까 투자나 이런 거 하지 마. 저쪽으로 돈 보내지 마. 라고 말입니다. 신용등급도 떨어지게 돼요. 실제 신용등급 말이죠.
따라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지난번에 경고를 했었던 것인데요. 그 이후로 열심히 연구와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크코인 퇴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점인데요. 블록체인의 구조 자체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애초에 자신들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주고받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또는 이미 거래가 되고 있었다면 그들을 퇴출,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너희 암호화폐 거래되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소가 FATF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로부터 너희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어겼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런 코인들, 다크 코인들을 퇴출시켜 버리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금 세탁 방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국가나 사회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앞에서도 이해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어떤 다크 코인을 퇴출시키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들이 다 모두들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역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고, 출시되기 전부터 규제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계속해서 많은 국가와 미국 정부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압박을 받은 것처럼 현재는 리브라가 개발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기존 금융 시스템과 차별 없이 똑같은 규제 내에서 개발이 되도록 자금 세탁가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특정 회사가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만들 수 없도록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시받으면서 개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듯 새로운 기술도 좋고 새로운 가능성도 물론 좋지만, 결국 지금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바탕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서는 범죄나 또는 여태 잘 막혀 있었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등의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사업도 신기술도 기존의 시스템을 혁신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이슈이자 뉴스였습니다. 즉, 기존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로 사회 악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혁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 시스템이라고 해서 꼭 낡고 무작정 없어져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밸런스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슈였던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주에도 준비해본 지난주의 이슈 하이라이트들을 모아봤고요.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들 연휴 끝나서 조금 힘이 드실 수 있겠지만 또 금방 적응하실 테니, 또 다음 연휴 때까지 그리고 주말 때까지 건강에 무리 오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또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